부강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지금 호텔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특성은 이거예요. 여러분 왜 화학 시간에 지금은 안 배우죠? 화학 보면은 그 원소 기호 주기율표를 배우게 돼요. 아마 고등학교 때쯤 배울 것 같은데. 아, 배웠나 이미? 미안해. 나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어쨌건 주기율표 정도는 뭐 중학교로 내려왔나? 아무튼 하게 되는데 거기 뭐 전자가 몇 개고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만났을 때 정해진 어떤 물리화학 법칙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방식대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전자를 뺏기게 되고 어떤 건 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공유 결합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야.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얘와 얘가 만나면 어떻게 될지를 너무 많이 알아. 그러니까는 신소재 개발을 너무 잘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현대제철에서도 새로운 합금을 개발을 할 때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텅스텐은 어떤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는데 이 금속들을 몇 프로 넣어야지 가장 강력한 합금이 나오느냐를 그 대답을 인공지능이 해준 거죠. 근데 이거는 호텔에 들어간 인공지능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고추장을 2분의 1을 넣는 게 맛있어요. 3분의 1을 넣는 게 맛있어요를 인공지능이 더 잘 아는 거야. 인간보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몰랐는데 그 요리 비법을 며느리가 몰랐는데 지금은 요리 비법을 인공지능이 더 잘 예측을 해. 예측을. 이거 하고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왜 대장금에서 나왔던 유명한 게 지금도 그 궁중 요리라든가 전통 요리에서 쓰는 방법이 설탕을 넣지 않고 홍시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듯이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재료가 부족해. 뭔가 하나의 결정적인 양념이 빠졌어. 자기가 내고자 하는 맛이 있는데 어떤 양념이 하나 빠졌으면은 그 대안을 찾는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 신맛이 식초가 없어? 그러면은 뭐하고 섞으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신맛이 나기 때문에 이거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거를 음식에 넣어라. 이걸 더 잘 알아. 요리사보다. 자, 실력 있는 요리사는 뭐예요? 실력 있는 요리사는 자기가 양념을 빼고 그 요리를 할 리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결정적인 소금이라든가 참기름이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이거 빼고 너 맛있는 요리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실력 있는 요리사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론도 잘하더라 이거예요. 추론도 잘하더라.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추천 레시피를 이제 그 IBM의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호텔 요리사들한테 이런 요리 어때요? 이런 요리 어때요?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 후보 물질을 추천을 하듯이 지금 호텔에 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인간 요리사들이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요리를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 30년 내에 여러분의 미래 진로와 관련된 것 중에서. 뭐냐? 인공지능이 물리화학 반응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러이러한 요리를 하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추천을 하는데 현재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죠? 실제 요리를 못하잖아. 그죠? 그거는 요리사가 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 20, 30년 동안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의 손동작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인간의 손동작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면은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소재라든가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물리화학 공부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공부해서 그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공부하는 속도 자체가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고 게다가
이거예요. 인간은 두뇌 구조 자체가 시냅스가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복습을 안 하면 까먹어버려요. 인간은. 복습을 안 하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기록하고 제가 이렇게 책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런 책을 읽다가, 그러니까 어제도 이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개성의 탄생의 서평을 하나 찍었는데, 책을 읽다가 어떤 깨달음이 딱 와. 아, 이 작가가 놓친 게 이거다. 그리고 이 작가가 놓친 거는, 다른, 개성의 탄생의 작가가 놓친 거는 두 가지인데, 그것은, 뇌과학적인 관점하고, 매슬로우의 욕구 발달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피라미드를 같이 인용해서 언급했으면 참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 이 책을 읽을 때. 근데 그걸 내가 책으로 쓰거나 영상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까먹어버려요. 일주일 후에 다 생각 안 나. 일주일이면 생각 안 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두뇌는 뉴런이 살아있는 세포야. 그리고 뉴런에서, 여기 있어. 뇌가 있어. 보여주면서 하자. 뇌에 대한 게 살짝 사진이 있을 거야. 이게 뇌 사진이죠. 이게 이제 시냅스의 끝부분이고, 시냅스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어요. 나무 뿌리가 뉴런 세포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전두엽에 있는 뉴런 세포의 시냅스 가지의 평균 개수가 5만 개예요. 5만 개. 그래서 저는 참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속담이 어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참 놀랐어요. 5만 가지 사람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어쨌건 두뇌가 이건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시냅스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나무처럼 정지된 그림이 아니에요.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폭풍이 부는 나무처럼 보여요. 가지가 꺾이고 새로 나고 흔들리고 난리가 아니야. 실시간으로 인간의 시냅스가. 살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대뇌에서 시냅스가 막 폭풍이 치고 있다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생각하고 내 말하고 틀리면은 그 가지를 꺾기 전에 또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가지를 꺾어서 다시 연결해야 되고, 이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머릿속에서. 꿈틀거리는, 마치 여러분들이 지렁이를 밟은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지렁이 밟았을 때 막 꿈틀거리죠. 여러분들의 시냅스가 지금 그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작은 것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가 뭐가 있냐면, 척수장애인들한테 두뇌에다가 이제 뇌파를 읽는 기계를 딱 쓰고, 읽는 로봇, 외골격 로봇이라고 그러죠. 외골격 로봇을 입힌 다음에 걸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슈퍼컴퓨터가 인식을 하냐면, 걷는다, 내가 일어서고 싶다라는 단어를 생각하잖아요. 단어를 생각하면은 시냅스 연결 구조라든가 뉴런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강도로 활성화되느냐가 달라져요. 그때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은 시냅스의 연결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전압이 어느 정도, 전파, 뉴런에서 생성해내는 전기의 전압이 어느 정도 세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연결하고 연결망하고 거기에 흐르는 수압, 전압 같은 거,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하나가 달라지는구나.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져요. 전달 물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통과하는 이걸 소포체라고 그러는데, 이 소포체가 터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서로 막 소통을 하는데,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이 물방울 같은 게, 비눗방울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을 전달해 주는데, 이 전달되는 성분의 차이, 그 다음에 성분의 개수, 전압, 개수, 그 다음에 어디로 전달해 줄 것이냐, 이런 걸로 인간의 사고와 기억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게 생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일주일 전에 내가 일어난다, 걷는다라고 생각했던 시냅스의 구조하고 일주일 후가 달라져 버리는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막 훈련을 했어. 이제 외골격 로봇을 입고서 걷는다 그러면 거기 뇌파가 형성이 되면서 걔가 컴퓨터가 인식을 해. 일주일간은 잘 걸었지. 일주일 쉬었다가 와서 실험해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외골격 로봇이 작동을 잘 안 해. 막 걷다가 넘어져. 왜 그럴까? 두뇌가 변해버린 거야. 두뇌가 변해버려가지고 일어난다, 걷는다의 시냅스를 일주일 전에 똑같은 그 뉴런과 시냅스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었어. 이미 시냅스의 가지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파가 달라져 버리잖아. 뇌파가 달라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걸 인식을 못해. 넘어져. 일주일간만 연습 안 하면 넘어져 버려. 그게 인간이야. 잊어버린단 말이야. 일주일 전에 것도 잊어버려. 담을 수가 없어.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은 뭐냐? 안 잊어버려. 아무것도 안 잊어버려. 다 기억하는 거야. 다 저장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 AI, 인공지능하고 인간의 차이점이지. 그럼 여기서 인간의 개성은 뭐죠? 인간의 개성은? 인간은 망각한다. 잊어버린다. 여러분, 인간이 제가 그랬죠.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장점을 살려서 이것을 대비할 것이냐라는 게 오늘의 강의예요. 어떤 직업이 좋다라고 나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직업들이 뭐 7, 80%가 사라진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뭐 해라 말할 수가 없죠. 효과가 떨어져. 그렇게 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생한테는 효과가 있겠지. 그렇게 얘기해주면 당분간 거기 근무하면 되니까. 그러나 초등학생, 중학생한테는 그런 강의하기가 내키지 않지, 내 마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를 하는 거고. 자, 망각한다 이거예요. 인간이 망각해서 좋은 게 뭐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뉴런이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뭔가를 잊을 수밖에 없어. 장점이 뭐죠? 그래서 장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는 자기 한계를 망각하는 것과 타인의 잘못을 망각하는 거예요. 용서, 그리고 도전. 그게 인간은 망각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장점화시키는. 물론 그거 말고 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그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용서와 도전이다. 그러면 용서와 도전을 하는 인간, 그 인간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친한 저기 동생, 같이 밥도 먹고 했던 동생이 김용우. 이거 맞나? 이거 아닌가? 이 친구죠.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사진이. 이 친구. 휠체어 댄서. 국제대회에서 4등 했던. 이번에 평창올림픽 때 공연 개막식, 폐막식 아마 다 했을걸요, 이 친구가. 뭐 그 공연, 댄스 공연의 그 연출, 안무까지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노출됐었죠. 평창 그 패럴림픽. 자, 뭐냐면 인간은 이걸 알아야 돼요. 무언가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에 있어서 인간은 늘 뭔가를 망각하고 몸이 늙어가고 노쇠해지고 그렇게 약해져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력. 자기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이거죠. 자, 이거를 인간들은 좋아하고 저런 모습들을 자기가 가진 핸디캡을 느끼고 인정은 하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좋아하더라. 자, 이것을
이것을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토리라고 그래요. 스토리. 자기만의 스토리, 자기만의 이야기. 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개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차 산업혁명기에는 처음에 시작을. 그럼 인간의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개성의 탄생이야. 개성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거지. 어떻게? 제가 이제 뭐 여기서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리자면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DNA의 영향은 지금까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25%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굉장한 거예요. 4분의 1이에요. 25%. 부모로부터 받은 DNA가 자기 그 개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머지 75%겠죠. 75%. 후천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격과 성격,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커리어라든가 이런 거, 나의 커리어를 그 경력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스토리고 자기만의 이야기예요. 자기만의 이야기. 자, 그럼 그 75%에서 75%를 100으로 보고 거기서 그럼 어떤 게 자기의 그 75% 후천적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자기 자신의 두뇌를 이렇게 잘 이끌어서 또는 자기 본성을 잘 따라서 자기 본성을 잘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타고난 DNA를 잘 써서 괜찮은 개성을 만들 것이냐의 문제죠. 그 요소는 과연 또 무엇이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게 이제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책이에요. 자, 거기에서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려줄 거고 이 결론은 물론 나중에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퍼센트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 몇 프로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게 이거예요. 매슬로우 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매슬로우의 도표. 이게 지금 꽤 잘 보이네. 이게 매슬로우가 얘기한 삶의 욕구 8단계예요. 8단계. 교과서에는 5단계로 나오겠지만 매슬로우는 말년에 욕구를 8단계로 다시 구분을 했어요. 말년에. 저기서 3번과 4번이 그 사람의 개성을 만들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의 영어는 아니에요. 제가 다시 재정의한 건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3번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4번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 소속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소속감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이렇게 불러요. 자기 자존심도 괜찮아요. 여러분 때는 뭐 자존심이 됐든 잘난 척도 괜찮아. 자기가 뭔가 잘난 척 하고 싶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하는 욕구와 소속감, 친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누가 나한테 관심을 줬으면 좋겠고 하는 비슷비슷하죠.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주는 것 자체가 자존감 욕구랑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섞여 있더라 이거예요. 섞여 있는데 어쨌건 이거 두 가지가 인간의 개성을 만들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분이 나이가 70대 후반 정도 돼요.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개성의 탄생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나눴어요. 한 번 더. 그러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소속감의 욕구가 자기 개성을 더 잘 만들어내느냐 아니면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존감의 욕구가 더 만들어내느냐. 제 잠정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다시 25대 75로 나눠요. 다시 25대 75로. 즉 타고난 DNA가 아까 25였고 후천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IQ, 개성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후천적으로 달라지는 그건 건강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75%인데 후천적인 게 다시 그 후천적인 것 75%에서 다시 또 나누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소속감의 욕구고 그게 25% 정도. 그러나 인간은 자존감의 욕구가 자기 자신을 형성을 해내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형성해낸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을 지어보자고요. 개성의 탄생과 4차 산업혁명이랑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랑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 강의 1부에서 맨 처음에 만약에 나한테 강의 시간이 딱 5분이 주어진다면 4차 산업혁명기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개성을 찾아라 이 말만 하고 나는 이 강의장을 떠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개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과거에 저하고 우리 저보다 더 윗세대들은 자, 저기 답답하기 시작하네. 자든지 낙서하든지 다른 책을 보든지 서로 얘기만 하지 마요. 듣는 사람은 집중해서 들으시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두에. 그런데 과거에 저하고 저 세대 뭐 대략 1980년생까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1980년생까지. 딱 나누기가 힘든데 1982년생까지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뭐 N세대, 뭐 G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그 나이가 있는데 1982년으로 나누곤 해요,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는 또는 X세대 이전 1970년생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에서 개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게 뭐였냐면은 대학 전공이었어요. 전공. 그리고 자기가 잡는 직장이었어요. 직장. 부모가 공무원이 되라고 했으면 공무원이 된 다음에 공무원화 되어갔죠. 교사가 되었다면 교사화 되어갔죠. 물론 타고난 DNA 25%는 큰 변화가 없었겠지만 그 이후에 이 성인들의 75%를 좌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방식.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승진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나는 승진에 관심이 없다. 학생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그냥 은퇴할 거다. 나는 그 선택을 하는 교사가 있을 것이고 나는 교장, 교감, 장학사 된 다음에 교육감 하고 싶다. 라고 선택하는 교사가 있으면 개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왜? 성취감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에서. 자기 인생의 성취감을 느끼는 거, 자존감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지거든. 개성이 많이 달라. 인격이 달라져 버려요. 그 이후에. 그런 식으로 되어왔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면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자존감을 찾는 방식이 또 성적을 올리는 게 있었었죠. 성적을 올리는 게 있었죠.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해력하고 암기력은 굉장히 중요했죠. 예측 능력 중요했죠.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올지. 찾아내는 능력. 자, 실습 시간에 만들기 잘하는 거 중요했고, 요리 잘하는 거 중요했죠. 바느질하는 실습도 있잖아요. 여중이나 요거는. 중요했죠. 그렇게 자존감을 찾아왔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기 이게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진다. 100%는 아닌데 95% 정도 깨진다. 95% 정도. 어떡하지 이거? 우리 그 사부님한테 전화가 와서 강의 중이라고 한마디만 할게요. 선생님 저 강의 중이어가지고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네. 네.
방금 전화 온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지갑 안에 5,000원하고 50,000원권이 있죠. 그 그림을 그린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고 지금 현재 석좌교수로 있고 한국예술원에 이제 회원이고 그래서 신사임당하고 이울고 그 초상화를 그렸고 아마 그 원화는 뭐 가격을 따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0억 넘는 정도의 가격이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그 이울고 그 초상화하고 신사임당 초상화는 어디로 갈까요? 박물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화폐박물관으로 가죠. 한국은행. 그것을 파실 분도 아니고 가격이 세다고 해서 이미 뭐 이렇게 돈은 많으신 분이니까 어쨌거나 아무튼 자 넘어가자. 그래서 방금 전화가 왔었고 좀 내가 이거를 가방 안에 넣어놓은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와서 테이블 위에 놓는 바람에 진동이 들려가지고 자 그래서 95% 정도가 4차 산업혁명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줄을 서서 거기서 등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자존감을 채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여기 40명이 있지만 40명이 자존감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기의 진로지도인데 진로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친구랑 같아지기보단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한 짓을 평소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상상력을 굉장히 다양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상상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서로 다른 상상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거예요. 서로 다른 상상을 하는 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 상상의 재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독서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독서. 꽤 중요한 방법이죠. 근데 그 독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남들이 안 보는 책을 봐야 돼요. 남들이 안 보는 책을. 자, 여러분 여기 도서관에 책들이 있죠. 다른 학교의 도서관에도 꼽혀 있을 확률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기도 90%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 꽂혀 있는 책의 90%는 다른 학교 도서관에도 꼽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거 90%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책을 읽더라도 다른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죠? 같은 책을 읽으면서? 그렇지. 그것도 정답이야. DNA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상상을 할 수가 있어. 또 하나, 경험이 달라야 돼. 삶의 방식과 자기 스토리가 달라야 돼. 자기가 노는 방식이 달라야 돼. 노는 물이 달라도 돼. 이렇게 노는 물이 달라야 되고 그러면 같은 책을 보더라도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게 되거든. 지금은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해졌어. 너무나.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어떤 직장을 잡음으로써 자아 성취를 해갔단 말이야. 자아 실현을 해갔다고. 근데 여러분이 성인이 될 시기에는 직장을 잡음으로써 자아 성취를 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가 없어져. 돈하고. 돈을 못 벌 확률이 높아. 자, 일부에서 제가 현재 인공지능 로봇이 얼마만큼 발달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랄레우하고 라단 자매의 사진을 너무 작아서 보일래나 모르겠는데 샴 쌍둥이인데 태어나서 머리가 붙은 채로 이제 그 자매가 태어난 거지. 샴 쌍둥이는 필연적으로 일란성 쌍둥이겠죠. 세포가 분열이 처음에 두 개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딘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각자 분열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샴 쌍둥이는 이렇게 배가 붙어 있다거나 머리가 붙어 있다거나 또는 뭐 어깨가 붙어 있다거나 어디가 붙어 있는지는 뭐 이건 뭐 운에 맡겨야 되는 건데 이제 이 랄레오하고 라단 자매는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난 거야. 엄마가 이 자매 엄마가 굉장히 고생했겠죠.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두 사람이 어쨌건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이 머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험이 같아. 경험이 그죠? 경험이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근데 뭐 약간 차이는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밥을 떠먹일 때 엄마가 한 명이니까 얘부터 먼저 줄까 얘부터 먼저 줄까 그 차이가 생기죠. 아주 그 작은 차이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영화를 보든 뭐를 하든 늘 같이 다녀야 되는 자매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자매가 법대를 나왔는데 법대를 가기 전에는 내가 기록을 못 봐서 모르겠고 어쨌든 둘 다 법대를 나왔는데 어쩌면 법대를 가기 전에도 이 랄레오하고 라단은 나름 둘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매가 죽었는데 수술 받다가 죽었는데 병원에서 이 분리수술 받다가 죽었다고요. 근데 의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위험한 수술이다. 5대 5다. 죽을 확률이 50%다. 그래도 수술 받을래. 받겠다는 거야. 둘 다. 둘 중에 한 명이 나 수술 안 받아. 나 50% 사망 확률 너무 높아. 안 받을래. 그럼 안 받지. 왜 한 명이 안 가버리면 되니까 병원에. 머리가 붙어 있으니까. 그럼 병원에 못 가지. 방해해버리면. 근데 둘 다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수술을 받겠다고. 왜 그랬을까? 응? 그렇지. 개성 때문이야. 둘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개성이 달라진 거야. 개성이. 자, 이거 어떻게 개성이 달라졌는지 정말 이게 신비지. 이게 개성의 탄생이야. 개성의 탄생인데 둘 중에 하나가 더 외향 쪽이야. 하나가 더 소극 쪽이야. 그래서 랄레온과 아무튼 한 명은 굉장히 활동적인 기자가 되고 싶어요. 신문 기자. 그리고 대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해. 대도시에 가서 나는 신문 기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큰 신문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 명은 자기가 법대 나왔으니까 자기 지역에서 동네 변호사를 하고 싶어해. 동네 변호사를. 꿈이 달라져 버렸어. 꿈이. 그래서 29살 때 수술실에 들어가게 돼요. 뭐냐? 우리는 죽거나 아니면 자기 개성을 찾거나요. 자기 개성을 찾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 개성을 찾고 자기 꿈을 실현하고 인터뷰,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매가 인터뷰를 해요. 신문 기자로.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유튜브에 있을 거야. 랄레오 라단 검색해보면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의 성장 과정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죽은 것까지 다 나와. 그 다큐멘터리에. 예전에 EBS인가 KBS가 했었어, 방송을. 정말 나 가슴 아프게 봤지, 그거를. 1시간 동안 봤는데. 인터뷰를 해요.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생활습관, 머리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생활습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대.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 일란성 쌍둥이인데. 물론 변호사와 기자는 좀 비슷한 측면이 있지. 그래. 변호사와 기자 비슷해. 왜? 글을 잘 써야 돼. 그렇지. 책 읽는 것도 좋아해야 되겠지.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 치고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니? 한 사람은 대도시로 가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동네에 있고 싶어하고. 그렇지. 누구? 하고 누구하고? 그치? 개성 다르지? 어때? 비슷해? 20대가 되면 달라질 거야. 20대가 되면 달라져. 비슷하지? 무슨 얘기냐? 경험이 짧을수록 더 비슷하게 느끼게 돼. 그러니까 뭐냐? 외부 환경의 자극이 그 아이에게 적게 주어질수록 개성이 달라질 확률이 낮은 거야.
근데 외부 환경의 자극이 다양하게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나는 나의 자존감을 느끼고자 하는, 자존심을 느끼고자 하는, 나를 더 가치 있다고 느끼고자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저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개성이 많이 바뀌게 돼. 그러니까 DNA와 후천적인 자극을 25대 75로 1대 3으로 봤을 때 다시 후천적인 자극에서 1대 3, 후천적인 자극의 75%는 나는 어떻게 나의 자존감을 찾을 것인가로 바뀐다니까. 그 성취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일란성 쌍둥이가 아무리 봐도 너무 비슷하다. 그러면은 너무 단순하게 살아왔던 거야, 그동안. 둘 사이에 자극들이 너무 단순했던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어. 한국 사회 자체가 단순해. 우리나라 자체가 단순해서 지금 중학생 나이에 그렇게 강한 개성이 발현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 자매들은 수술을 결정했던 나이가 29살이야. 대학을 졸업한 이후지. 그러니까 다양한 자극을 접했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이 두 자매의 불행한 점은 뭐냐면 잘생긴 남자가 앞에서 나한테 말을 걸어도 둘 중에 한 명밖에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생긴 남자를 만났는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머리가 각자 이렇게 한 70, 몇 도지? 각도를 좀 볼까? 몇 도가 틀어져 있을까? 보니까 약 33도 정도 틀어져 있네. 33도. 이 사진을 보니까. 서로 33도 정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되고, 아니 둘 다 이렇게 째려보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바라보면 한 사람은 딴 데를 보거나 이렇게 봐야 되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개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 작은 차이가. 근데 어쨌건 29살 때 목숨을 걸고 자기 개성과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려다가 죽었지. 여러분, 이 자매의 죽음과 현재 여러분들을 연결 지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면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붙은 자매가 없잖아, 일란성 쌍둥이. 이 자매가 굉장히 곤란했던 게 뭐였냐면은 남자친구 사귀는 거야. 서로 다른 남자를 사귀고 싶어 하거든. 당연하잖아. 개성이 달라졌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 두 남자가 늘 따라다녀야 돼, 옆에. 데이트할 때마다. 그거는 뭐 잠자리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식 할 때도 같이 와야 돼. 여자로서의 그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그 남자들이 그걸 견디겠어? 그러니까 자기 시집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건 거야. 그런 여러 가지. 물론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그냥 우리는 개성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활동하고자 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50%의 죽을 확률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기 혼자 자기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했던 사람도 있어. 지금 일란성 쌍둥이 서로 이게 따로 이게 떨어져서 나온 게 얼마나 행운인데 이게. 자, 그래서 자, 다시 좀 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서 자, 개성을 찾는 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아마 끝나버릴 거야. 자, 이건 이제 닫아버리고. 자, 개성을 찾는 데 있어서 첫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봐야 돼. 나는 어떤 것에서 더 감동하는가를 발견을 해야 돼, 반드시. 뭐가 더 기쁜가? 뭐가 더 화가 나는가? 나의 감정과 감동은 무엇이 더 가져다 주는가를 굉장히 깊이 봐야 돼.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해.
왜?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그래. 훨씬 중요해. 그걸 왜 깊이 봐야 되느냐?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면 인간은 뭐가 문제냐? 자존감의 끝난 건가? 끝난 건가? 나 딱 2, 3분만 더 주라.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되니까. 마무리 발언이야. 자기가 무엇에 의해서 감동받고 무엇에 의해서 자기 감정이 자극받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의 욕구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지. 또 하나, 두뇌의 시냅스의 변화 속도가 느려. 두뇌가 변하지를 않아. 개성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야. 여러분이 개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인공지능 로봇한테 무조건 폐기 처분돼. 할 일이 없다니까. 그 정도로 빨리 발달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은 정말 개성을 어쨌건 만들어야 돼. 인간적인 개성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를 보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무엇으로 사랑받고 싶은가 또는 나는 누구 또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걸 굉장히 잘 봐야 돼. 잘 봐야 되고 또 하나 근자감 같은 것도 필요해. 근거 없는 자신감. 뭐냐면은 나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아라는 걸 아주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게 두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야. 여러분들의 시냅스를 강화시키는 방법이야. 뭔가를 사랑해야 되고 뭔가를 믿어야 돼. 그러나 세 번째 하나가 없으면 가능성이 낮은데 그 세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것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자신과의 전쟁, 자기 충동과의 전쟁. 그리고 때로는 경쟁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 경쟁자하고 또 전쟁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강한 개성을 찾는 방법은 일단 세 가지인데 사랑과 믿음과 전쟁이야. 사랑과 전쟁 말고 거기에는 근자감이 필요해. 뭔가 믿어야 돼. 그러면 그게 방향성을 만들어줘 여러분들한테. 또 강한 감정을 만들어주게 되고. 오늘 직업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죠 여러분? 근데 원래 4차 산업혁명기에 진로지도는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자,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